더불어민주당 제2호 영입인사 원종건 씨가 성적 학대 미투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오늘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감성파리 정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실제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했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허위 민원으로 공무원 조사를 받느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웃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사 원종건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2호 영입인재로 발탁한 올해 만 27세 원종건 씨입니다. 원 씨는 2005년 한 공중파 각막기증 프로그램에서 시청각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며 유명해졌고, 어머니가 개안 수술을 받은 뒤에는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과 이후 반듯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며 봉사활동 등 더 낮은 곳을 향한 삶을 살아온 스토리를 지닌 원종건 씨의 영입은 이른바 민주당에 대박을 안겨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 씨를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남자라며 민주당의 미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원 씨는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여권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으로 페미니즘을 들고 나온 원종건 씨에 관한 미투 폭로글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사태는 급 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 씨의 옛 여자친구라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1년여간 만나면서 성놀이개 취급을 받았다는 이 네티즌의 글은 성적 학대와 데이트 폭력 등 충격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말은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흔적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원 씨는 해당 글 게시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씨는 다만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도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 않았다고 게재된 글의 내용 진위 자체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폭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폭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원 씨의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문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강제 성관계 행위, 핸드폰 나체 촬영 행위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원종건 씨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추켜 세웠던 민주당은 남녀 사이의 일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검증하겠냐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감성파리 쇼잉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감성 마케팅은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며 완벽해, 떠나는 순간까지 조국 2세야라고 원종건 씨의 기자회견을 비꼬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원 씨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에서 영입을 제안받은 정황을 언급하며 미투와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정치의 이벤트화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남겼습니다. 폭로 내용의 진실이야 두 사람이 제일 잘 알 테고 법적인 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은 논외로 하고 정치의 이벤트화나 감성파리 정치를 지적하는 부분은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신세아입니다.
네,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최광욱 비서관 기소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이제 고영군 부장검사인데요. 네. 23일 오전에 최광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내용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에 네. 당시 이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인턴을 시켰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발급해 줬다는 건데 네.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발급받은 걸로 이제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 입시 업무를 조 전 장관과 함께 방해한 혐의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으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차장검사는 네. 송경호 3차장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고영군 반부패 2부장 검사가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후에 네. 사건 처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재 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결재 승인 없이 이제 23일에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입니다. 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뭐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기소를 지시, 뭐 약간 표현이 다르긴 네. 합니다. 기소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점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성윤 지검장도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이 지검장에게 이 최 비서관에 관한 기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네. 표현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수사팀은 기소하자고 하는 거니까 수사팀의 의견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뒤에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 네. 지검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추 장관에게 직접 이 기소 경과를 보고하면서 본인 윤석열 총장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뭐 지검장은 총장을 패싱하고 총장은 지검장을 패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관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검찰청법 21조 12조를 네. 봐야 됩니다.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사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네.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 검찰청법 21조 네. 지방검찰 검사장이 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이제 맡아 처리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대검은 검찰청법 12조에서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기소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글쎄 뭐 이름 두 개 법문을 보면 네.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사무총괄을 받아서 기소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검찰총장의 사무가 워낙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네.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네. 합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총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서로 패싱 논란을 벌인 거를 뭐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네. 관심이 없기도 했고 네.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밖에서 네. 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속이 터질 일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서로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는 기소할 것 같은데 다른 검사는 기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또는 검사가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고소하거나 또는 네. 피고소 사건을 대리하거나 할 때 이것은 기소될 것이다, 이것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를 검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검사들 스스로도 검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뭐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무튼 법무부가 감찰을 하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인 타겟은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추 장관이 네.
인사 관련으로 이제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네. 않았던 데 대해서 뭐 굉장히 경로하면서 내 네. 명을 거역했다. 뭐 또 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게 포착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윤 총장 말고 이제 인사 이동이 이미 확정된 네. 뭐 송 차장이나 아니면 고용군 반부패 2부장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감찰이나 징계 실익이 뭐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이번 사건 결말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감찰은 할 텐데 네.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감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게 당장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고 네. 감찰의 명분도 지난번에 이미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들어서 다시 감찰하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네. 이게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지 설사 감찰한다고 감찰한다고 네. 하면서 이게 뭐 마치 검찰총장 퇴진 압박으로 비춰지거나 이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네. 쉽게 감찰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감찰 관련 부서의 인사가 네. 상당히 개편되고 해서 감찰에 뭔가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감찰에 착수한 이상 네. 그냥 통상적인 감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버지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대표인 회사에서 대체 복무를 했다면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7살 유모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유 씨는 원래 대체 복무를 하던 곳에서 다른 연구소로 전직을 신청했고 병무청 허가를 받아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14개월 남짓 동안은 옮긴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찰이 유 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 납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유 씨의 아버지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의 군 대체 복무 기간의 거의 절반가량을 아버지 회사에서 복무한 겁니다. 경찰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조사를 거쳐 유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 씨의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병역법 제38조의 2는 병역 특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의 경우엔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하지만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입영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대표이사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유 씨의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하지만 오늘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 가장 큰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들 하는데 일단 유 씨는 재판 진행 도중 만 36세를 넘겨 현역 입영 대상자는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편입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판결이 확정되면 군대를 2번 가는 악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이용자들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더 될까요?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빌라 윗집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해 환경공무원 방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악취가 안 나는데 윗집 사는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 거라고 생각해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지하 1층, 지상 4층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2018년 5월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빌라 201호에서 5년 전부터 심한 생활 악취가 나니 그 원인을 알아봐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 환경 담당 공무원들은 바로 다음 날 201호에 사는 정모 씨의 집을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이에 민원을 제기한 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악취가 안 나는데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허위 민원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으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게 정 씨 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하지만 정 씨 부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에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소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무죄라는 형사 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박 씨의 경우 아랫집 사는 정 씨네 집에서 실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 신고를 한 만큼 허위 신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 2심 판결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도 오늘 정 씨 측의 상고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